안녕하세요. 깊은 심연 속에서 깨어난 30대 여자입니다. 심연,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지만 저한텐 비유가 아닌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꽃다운 젊은 날 제가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고는, 특히 어린 시절이 너무나 행복하고 평범했기에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인생은 롤러코스터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여보, 수미야, 나왔어. 아빠, 그래, 우리 딸.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학교는 재밌었고? 응. 수업 시간에 발표했는데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잘했네. 어서 와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손 씻고 오세요. 당신도 오늘 수고 많았어. 회사에 다니는 아빠, 그리고 가정주부인 엄마. 아빠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왔고 두 분은 따뜻하게 포옹을 하며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며 인사를 했죠. 주말을 제외한 평일 저녁엔 늘 그런 모습이었어요. 마치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요. 아빠는 회사 일, 그리고 가정밖에 모르는 분이었고 엄마는 주부 역할에 재능이 있는 분이었죠. 가정주부로서의 삶에 만족하셨고 제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엄마였습니다. 중학교 때 엄마와 아빠의 만남, 그리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저에게 결혼은 네 아빠 같은 사람이랑 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셨죠. 네 아빠가 결혼할 때 약속한 게 그거거든. 절대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는 소리 하지 않겠다. 노가다를 뛰는 한이 있더라도 돈은 내가 번다. 이거였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약속은 안 했어? 밖에 나가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버는 건데 집에 있는 사람이 살림해야지. 가정주부가 어떻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니? 그리고 엄마는 집안 살림하는 게 적성에 맞고 좋거든. 아빠가 정말 그 약속을 지킨 덕분에 엄마는 너 아기 때부터 자라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잖아. 나는 그것만으로 네 아빠한테 고마운 마음이야. 아빠도 엄마 잘 만난 거고 엄마도 아빠 잘 만난 거지. 천생연분이네? 그러니까 수미야, 이 다음에 커서 결혼을 하려거든. 네 아빠처럼 일과 가정을 최고로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지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해. 엄마, 나 이제 중학생이야. 결혼은 아직 멀었는데. 그리고 아빠같이 좋은 사람 못 만나면 어떡해? 그럼 결혼 안 해도 되지? 글쎄, 결혼해서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 안 했을 때가 행복했다던 사람들도 있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그치만 뭐 인생은 한 번뿐인데 경험해봐도 나쁠 건 없다. 이게 엄마 생각이야. 그리고 이왕 결혼을 할 거라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사랑받는다는 거, 사랑을 준다는 거, 세상에 그보다 의미 있는 게 어디 있겠니? 엄마와 저는 어떤 이야기든 툭 터놓고 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모녀지간이었습니다. 딸 키우는 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냥 어린 줄만 알았는데 자라면서 꼭 친구같이 된다고요. 세상 아무도 못 말리게 예민하다는 중2. 사춘기 시절도 저는 무난하게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와 자주 대화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런 무한한 신뢰, 절대적인 신뢰가 가능한 것은 부모 자식 사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결같이 애정과 관심을 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고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도 특히 중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았고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학창시절 전부를 함께한 한 친구와 각별한 사이였죠. 수미야, 넌 좋겠다. 부러워. 뭐가? 너 맨날 나랑 독서실 같이 다니잖아. 우리 자리 맡아놓고
휴게실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보면 나랑 똑같이 노는 것 같은데 왜 너는 맨날 시험을 잘 봐? 너 밤에 잠 안 자고 공부하는구나? 아니야. 난 밤에 노래 들으면서 그냥 자는데? 그럼 머리가 좋은 건가? 아, 그게 더 부럽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누구한테나 고유한 장점이 있대. 하나씩은 꼭 있대. 그래? 내 장점은 뭔 것 같아? 스키 너는 의리가 있어. 의리? 저번에 나 지각해서 운동장 뛰는데 그때 스키 네가 같이 뛰어줬잖아. 넌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지각 아니었는데. 교실에 먼저 들어가기 심심해서 그런 건데. 뭐 그걸 의리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 스키야, 우리 고등학교도 꼭 같은 곳 됐으면 좋겠다. 그치? 당연하지. 수미야, 나 맨날 기도하고 잔다. 너랑 같은 고등학교 가게 해달라고? 중학교 시절, 사실 그땐 친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집도 가까웠던 수키라는 친구와 중학교 내내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어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역에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 1지망, 2지망, 3지망을 써서 내야 했거든요. 그걸 쓸 때도 수키와 저는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었고 그 간절한 마음이 통했는지 같은 고등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오, 대박! 완전! 너무 좋다, 수키야. 오늘 우리 집에 놀러 가자.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자. 우리 같은 고등학교 된 기념으로. 엄마도 엄청 좋아하실걸? 그래. 넉살 좋던 수키는 우리 엄마한테도 엄마라고 부르면서 곧잘 애교를 떨었고 엄마도 그런 수키를 예뻐하셨어요. 그게 정말이야? 같은 고등학교에 됐다고? 진짜 너무 좋아. 어머나, 아유, 3년 내내 붙어 다니고도 질리지도 않아? 고등학교 가서는 새 친구도 사귀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엄마. 수미가 있는데 다른 친구 뭐가 필요해요? 엄마가 나 보기 질리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라 3년 동안은 꼼짝없이 붙어 다닐 건데. 엄마,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원래부터 딸이 둘이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특히 네가 맨날 엄마 하니까. 이참에 딸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스키야. 너희 엄마 알면 서운해하신다. 엄마, 우리 엄마는 아들내미가 최고라면서 오빠만 챙기잖아요. 나 집에서 완전 찬밥이에요. 내가 이 집 딸한다고 해도 우리 엄마 콧방귀도 안 낄걸요? 에휴, 그래도 딸인데. 우리 수키같이 밝고 성격 좋은 애가 어디 있다고.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러운 법인데. 그쵸? 응? 나의 진가를 알아주는 건 수미랑 엄마밖에 없다니까.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수키는 저희 집에 많이 놀러 왔어요. 거의 객식구가 된 것처럼요. 반대로 수키네 집에도 몇 번 갔었는데 수키 어머니와 대화를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항상 수미 왔니, 놀다 가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생을 살며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거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저는 그 친구, 평생 친구를 일찍 만난 것 같았죠. 고등학교 3년 내내 붙어 다녔는데 졸업할 때가 되니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수키는 바로 취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사실 수키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수능 공부에는 거의 등을 지다시피 했고 고2 때부터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갈 마음이 없다고요. 수미야, 축하해. 아, 대학생이라니. 역시 머리 좋고 똑똑한 내 친구. 자랑스럽다. 고마워, 수키야.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취업 준비하고 있어? 우리 이제 졸업인데 헤어져야 하는 거야? 여기저기 이력서 넣었는데 사무직 같은 거. 나 서울에 있는 회사 합격하면 우리 서울서 보는 거지? 헤어지다니.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 될 거야. 너 자격증도 열심히 땄고 똑 부러지니까. 면접만 되면 그냥 합격일걸? 싹싹해가지고 너 데려가고 싶어 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면접만 딱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내가 다 홀릴 수 있는데. 대학 입학을 앞두고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수키가 정말 서울에 있는 회사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경험을 쌓기 좋은 회사라며 기뻐했어요. 같이 서울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고 저희는 각자 부모님 설득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저는 기숙사에 갈 예정이었는데 수키가 서울에 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꿈꾼 것은 둘이 하는 자취였어요. 엄마, 나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스키랑 같이 사는 건데. 그게 엄마 아빠 마음이 더 놓이지 않겠어요? 엄마 아빠는 멀리 있잖아. 늦게 다니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나 무슨 일 생긴다 하면 스키가 나 챙겨줄 거고. 기숙사 그거 넣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추첨인데. 잘 된 거 아니었어? 기숙사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활비도 아끼고. 진짜 방만 얻어주세요. 나 알바하면서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엄마 아빠, 난 학생인데 스키는 취직한 거잖아요. 월세는 스키가 낸대요. 수키와 저는 열심히 부모님을 설득했고 마침내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 2칸짜리 월세집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보증금을 내주시기로 했고 수키가 매달 월세를 내기로 했어요. 생활비는 반반씩 같이 내고요. 수키 부모님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부담이었는데 저랑 같이 사는 덕분에 그게 해결되었고 나중에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낯선 서울 생활이었지만 수키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휴, 애가 회사 합격했다며 덜컥 서울 올라간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수미랑 함께라니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회사 다닌다지만 월급이 많지 않아서 정말 원룸아니면 고시텔인지 뭔지 그런 걸 얻어야 하나 했는데 방 2칸짜리 집이라니 정말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다른 것보다 수미 혼자 서울 보내는 게 걱정이었는데 수키랑 같이 산다고 하니 그게 제일 든든하네요. 수키가 워낙 우리 수미 잘 챙기고요. 둘이 친구가 아니라 꼭 자매처럼 지내왔는데 서울에서도 꼭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월세는 수키 혼자 내는 게 부담이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도 좀 보탤게요. 아유, 아니에요. 보증금 그거 큰돈 들어간 건데 20살 됐으니 제 힘으로 사는 것도 배워야죠.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님끼리 이야기도 잘 됐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인 저와 회사 다니는 수키의 생활 패턴이 좀 달랐지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하며 배려하며 지냈어요. 집에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나 설거지 같은 건 같이 하고 정말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매라고 해도 이보다 잘 지낼 수 있을까? 전생에 사실 가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수미야, 이 언니 첫 월급이다. 너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쏠게. 우와, 수키야, 진짜 멋있다. 월급이라니. 나 돈 버는 사람이잖아. 농담이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공부하느라 돈이야 좀 늦게 벌겠지만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오래 한 만큼 넌 좋은 회사 가겠지. 그때 돼서 넉넉해지거든.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해. 응? 당연하지. 스키 언니, 치킨 먹고 싶은데 어때요? 치킨만? 피자도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야야, 수미야. 근데 고마우면 대학에 괜찮은 오빠야 선배 없니? 남자나 소개시켜도. 오, 그래? 너 관심 있어? 그럼 내가 알아볼게. 싹싹하고 밝은 수키는 회사에 잘 적응했고 저도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환경이 바뀌었고 서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 수키는 회식이며 야근이며 바쁘게 지냈고 저는 저대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치이면서 또 간단한 알바도 병행하며 지냈어요. 각자의 생활에 충실했지만 어김없이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을 서로에게 소개도 시켜주었고 자연스럽게 모임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절친한 사이더라도 같이 살면 싸우고 갈라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수키와 저는 작은 다툼도 없이 지냈습니다. 같은 집에서 몇 년을 같이 살았고 저는 그 사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준생 기간에는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하는 마음으로 버티며 좀 더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을 했어요. 10군데 넘게 지원했는데 운이 좋게도 가장 가고 싶었던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미야, 축하해. 이제 너도 사회인이 됐구나? 야, 연봉이 얼마... 진짜 서울 4년제 대학 나와서 시작하니 출발선이 다르다. 에이, 뭐 신입이 다 거기서 거기지. 크게 차이 안 나. 토익도 막 900점 넘었어? 그치. 학원 열심히 다녔잖아. 진짜 대단하다. 나 토익 보면 내 신발 발 사이즈 점수는 나올까? 뭐 필수도 아닌데 필요하면 하는 거고. 스펙 더 채워서 이직할까 고민도 했었는데 다시 공부하고 준비하려니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냥 여기 쭉 다니려고. 몇 년 지나니까 후배들도 많이 생겼거든. 배우던 입장이었는데 가르치는 건 또 다르더라. 그렇지. 난 이제 막 시작인데. 사회생활은 너가 선배니까 너한테 물어볼게. 너야 뭐 알아서 잘하겠지. 수미야. 근데 대기업이잖아. 일도 일이지만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날 수도 있는 거다.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도 소개시켜주고. 나만큼 나를 잘하니까. 내 스타일 알지? 그래. 우선 적응하느라 엄청 정신없을 것 같은데. 찾아보도록 할게. 너만 믿는다. 수키는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도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했고 2번 소개를 해줬지만 오래 못 가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보면 남자들 쪽에서 다들 하는 말이 눈이 너무 높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사회생활 먼저 시작했다길래 다를 줄 알았는데 바라는 게 많다고요. 서울 와서 회사 다니며 연애를 쉬지 않았던 스키와 달리 저는 대학 때 딱 한 번의 연애 외에 별다른 만남이 없었습니다. 시험이며 과제가 바빴고 학년에 올라가니 취업 준비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회사 생활 2년차. 늘 하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배우며 열심히 하다 보니 적응도 잘했고 나름 인정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더욱 욕심도 생기더라고요. 저한테는 늘 성취감이 중요했거든요. 27살이 되었을 때 회사 상사인 남자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평소에 잘 챙겨줘서 그냥 좋은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입사할 때부터 눈여겨보았다고 했어요. 저도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지만 사내연애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고민이 되었죠. 몇 살인데? 30대 초반. 나랑 5살 차이인가 봐. 32? 야, 딱 좋네. 5살 차이 믿음직스럽잖아. 근데 능력자인가 보다. 직급도 높다며. 일은 잘하는 것 같아. 프로젝트도 잘 이끌고 책임감도 강하고. 근데 뭘 고민해? 아니, 사내연애는 생각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만나다가 헤어지면 되게 불편해지잖아. 대학 때 딱 한 번 쉬쉬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곤란했다고. 수업 겹치고 이러니까. 또 말들은 어찌나 많은지. 회사라고 뭐가 다르겠어? 대학이야 내가 돈 내고 다니는 곳이지만 회사는 내가 돈 받고 일하는 데잖아. 괜히 만났다가 소문 들고 회사에서 좋아할 리도 없고 헤어지면 둘 중 하나는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회사에서도 사내 연애 많이 하는데 연애할 땐 다들 비밀로 하지. 근데 결혼하면 문제 없잖아. 만나봐. 잘생긴 능력남이라는데 아깝다. 스키는 연애를 적극 추천했고 그 남자도 제가 뭘 고민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수미 씨가 어떤 걸 걱정하는지 알아요? 만나는 동안 소문나지 않게 제가 잘할게요. 우리가 더 만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다. 수미 씨, 오랜 시간 지켜봤고 저는 나이도 있는지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5살 연상의 남자, 외모도 훌륭하고 직장에서 두루두루 인정받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백을 받아들여 만나게 되었는데 사내연애라는 게 은근히 스릴이 있더군요. 퇴근할 때 각자 따로 나가고 회사에서 먼 곳에서 데이트를 하고 그치만 저는 공과사가 명확한 게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인이라는 것 때문에 회사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다르게 대하지 말라고 말을 했고 그 사람도 공과사 구분이 명확한 걸 좋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죠. 28살. 아직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이라니. 고민하던 저에게 그 남자는 처음 고백을 했을 때처럼 확신을 주었어요. 수미야, 너 회사에서 일 잘하는 거 알아? 그리고 커리어가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결혼하면 그게 다 계획대로 안 될 것 같아서 걱정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네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 저 영철 씨 좋아요. 영철 씨라면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철 씨가 잘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일도 중요해요. 결혼을 일찍 하더라도 회사 생활은 계속 하고 싶어요. 아기도 천천히 낳고 싶고요. 당연하지. 급한 거 아니야. 신혼생활 충분히 즐기고 아기는 천천히 갖도록 하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부모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비 신랑을 소개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 자체가 너무 이른 게 아닌가 걱정을 했지만 예비 신랑을 만나고는 걱정을 많이 덜어내셨습니다. 33살인데 또래보다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이룬 것들, 그리고 진중한 성격, 그런 점을 좋게 보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수키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청첩장 다른 모임들에 앞서 수키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때부터 수미 단짝, 20살 때부터 서울에서 수미와 쭉 같이 살고 있는 김수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수키씨. 수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한 자매 같은 친구라고요. 반가워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라 무척 떨렸는데 생각보다 편안한 만남이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제 어렸을 때 모습, 흑역사 같은 것들을 농담삼아 물어봤는데 수키가 눈치껏 재치 있게 이야기를 해줬죠. 모임 이후 예비 신랑한테 물어보니 제 예상대로 수키를 좋게 봤더라고요. 참 밝은 친구다. 싹싹하고 눈치도 있고. 그렇지? 사실 동갑이지만 어떨 땐 수키가 언니처럼 느껴지기도 해. 서울살이 함께 했는데 아무래도 수키가 먼저 회사를 다녔으니까 많이 의지가 되고 친자매도 이보다 잘 맞을 수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굳이 자매라고 하면 수키가 언니고 내가 동생 같은 느낌? 부럽다. 중학교 때 만난 친구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지내다니 쉽지 않잖아. 사회생활로 만난 사람들은 깊이 있게 사귀기가 어렵고 좋은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 성공한 거라는데 우리 결혼식 때 부케는 수키가 받아야지. 좀 만나는 사람 있어? 수키 쟤는 연애를 거의 쉬지 않았지. 근데 이번에 만난 사람은 꽤 오래 만나더라고.
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준비해서 갈까? 이런 말을 하던데. 원래 누구 만나도 결혼 생각은 없다고 했었거든. 숙희 남자친구 나도 아직 못 만나봤는데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자기처럼.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회사에서도 드디어 사내연애를 끝내고 청첩장을 돌리며 결혼 소식을 전했죠. 결혼식은 호텔에서 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외동딸, 그리고 남편 쪽도 개혼인지라 양가 부모님 쪽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호텔 결혼식을 꼭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많은 분들을 모실 공간이 필요해서 결정한 거였어요. 결혼하기 전 숙희랑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8년을 같이 살다 보니 갑자기 떨어져 신혼집에 간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진짜 수미 네가 제일 부럽다. 호텔 결혼식에 능력자 남편에 시댁도 잘 산다며. 와, 수미야. 세상 모든 행복이 너한테 가득 채워진 것 같다. 네가 내 친구인 것도 내 행복의 큰 부분이야. 항상 고마워, 숙희야. 너 결혼하고 나도 이사 가게 됐으니 8년간 정든 이 집이랑도 작별이네. 결혼하고는 예전처럼 못 지내겠지 아무래도. 이렇게 놔두고 빨리 가기 있어? 난 너랑 그래도 30살까지는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내가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잘 살아야지. 잘 살아, 수미야. 어디 멀리 가는 것처럼 왜 그러냐? 결혼하고도 자주 보면 되지. 나 회사도 계속 다닐 거고 아기도 천천히 가질 거야. 그건 꼭 계획대로 되길 바란다, 수미야. 애는 천천히 낳아도 돼. 허심탄회한 이야기. 저는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숙희도 방 하나짜리 집을 얻어 나가게 되었어요. 결혼하고도 숙희와 자주 만났습니다. 평일 퇴근 후에 같이 밥을 먹기도 했고 신혼집 집들이도 숙희를 제일 먼저 초대했고요. 남편도 숙희를 만난다고 하면 다녀오라며 마음을 놓을 정도였으니까요. 숙희와 쭉 같이 살았어서 그런지 신혼집에서 남편과의 생활도 잘 꾸려갔어요. 서로 집안일 나눠하고 배려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저한테는 그냥 뭔가 동거하는 사람만 바뀐 느낌이랄까요? 그렇지만 확실히 결혼이라는 건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것이기도 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서로 잘하기로 이야기를 했고 명절에도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부부 생활을 잘 유지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무척 좋은 분들이었어요. 저를 예뻐해 주셨죠. 정말 내가 평생 바라던 딱 그런 며느리상이야. 예쁘지, 똑똑하지, 참하지. 우리 수미는 복덩이다, 복덩이야. 어머님, 감사해요. 예. 주변에 보면 며느리가 능력 있는 거 고깝게 생각하는 시애미들 많거든. 근데 나는 깨인 사람이라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여자도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에서 능력 발휘하며 사는 세상에 무슨 결혼이 식모 들이는 것도 아니고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못난 시애미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다녀요. 아유 정말. 며느라가 너 나이도 젊으니 애는 천천히 생각해라. 우리는 네 능력 존중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네, 어머님. 결혼 전 남편과 직장생활 유지, 커리어 존중을 이야기했는데 시부모님께서도 이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요. 제가 행복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아직 30살도 되지 않았기에 노선에 대한 걱정을 할 시기가 아닌 것 같기도 했고요. 결혼한 지 어느덧 2년. 참 행복했습니다. 신혼의 달달함도 여전했고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양가 부모님들께도 한결같이 잘했고요. 그 생활에 너무 만족했어요. 이 생활이 쭉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이요. 수미야, 잘 지내? 숙희야, 우리 본 지 한 달 됐나? 아,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수미야, 이번 주에 시간 괜찮아? 그럼 되지. 무슨 일 있어? 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래? 이번엔 정말 결혼할 줄 알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이별을 겪고 얼굴 보고 이야기가 하고 싶다던 친구. 남편에게 수키랑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집으로 초대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별 후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수키한테 이야기했더니 집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수키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순조롭게 만나다 결혼 잘만 하던데. 전 왜 이럴까요? 수키 씨 가치를 못 알아주는 남자한테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뭐 때문이었는데? 아니, 나 정말 이야기하기 창피한데 영철 씨 앞에서 더더욱이요. 수미 남편분이니까 이야기할게요. 나 몰래 바람을 핀 거 있죠. 나한테 걸렸잖아. 그럼 헤어져야지. 근데 그게 처음도 아니었어. 예전에도 한번 걸렸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해서 용서해준 건데 사람 안 변하더라? 그런 놈한테 왜 마음을 써요? 한 번도 바람 안 핀 남자는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남자는 없다잖아요. 바람 핀 놈은 또 바람을 피게 돼 있어요. 사람 안 변하거든. 속상하겠지만 그런 놈이랑 결혼 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게 맞겠죠? 이젠 지쳤어요. 그냥 다 만나기 싫어.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닫으면 안 돼.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럴 수도 있고. 연애는 또 연애로 치유한다고 하잖아. 자기야, 주변에 좋은 사람 없어? 수키 소개시켜줄 만한. 글쎄, 나도 찾아볼게. 수키 씨, 남자는 남자가 알아요. 제가 괜찮은 사람 찾아볼게요. 고마워요, 영철 씨. 고마워, 수미야. 제가 결혼 후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수키는 부러워하면서도 자기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며 조급해하는 것 같았죠. 결혼 자체보다 누구와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니 천천히 생각하라고 다독였지만 힘들어했고 만났던 남자들도 다 별로였습니다. 주변에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을 찾아봤지만 마땅치 않았어요. 남편과 만난 후로도 자주 통화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점심시간 전 어머님께 연락이 왔어요. 며느라가 나 친구들이랑 차 한잔 했는데 보니까 너 회사 근처더라. 저녁 같이 먹을까? 어머나 어머니, 저거 끝나요. 퇴근하고 연락드릴게요. 결혼 후 시어머님은 종종 회사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특별한 건 아니었고 약속 있거나 근처 볼일 있을 때 나오셨다가 시간 맞으면 같이 식사를 하곤 했죠. 밖에서 시어머니와 둘이 외식한다는 걸 신기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항상 저를 잘 챙겨주셨고 대화도 많은 편이라 저는 괜찮았거든요. 모르는 분들은 모녀 사이로 볼 정도로요. 남편한테 어머님과 밖에서 저녁 먹는다고 메시지를 남긴 후 퇴근하자마자 회사를 나섰습니다. 횡단보도를 마주보고 있는데 멀리서 반갑게 손을 흔드시더라고요. 맛있는 거 사줄게. 금방 갈게요.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신호가 바뀌었고 어머니께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보행자 신호인데 버스가 곧바로 우회전을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제 얼굴만 바라보며 서 계셨고 생각할 틈도 없이 곧바로 몸을 날려 어머님을 인도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붕 뜬 것 같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머님을 밀어낸 뒤 저는 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고 식물인간이 되어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수미야 정신이 드니? 여보, 우리 수미 깨어났어요. 힘겹게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이더군요.
전 그때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지 몰랐어요. 1년 동안이나 식물인간 상태였다고 가족들이 포기하자는 덕분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깨어나고 몸을 회복한 뒤 곧바로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정신은 멀쩡했는데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던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깨어난 후 그리고 재활치료가 들어갔을 때도 제 곁에 있던 건 저희 친정 부모님뿐. 남편도 시댁 식구도 보이질 않더군요. 친정엄마에게 물어보니 슬픈 표정으로 굳게 입을 다물 뿐이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며 기다렸어요. 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만나러 올 거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거듭된 질문에 엄마가 힘겹게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리 오래 누워있는 동안 기억을 상실했더라면, 일부 기억만 상실했다면 그 편이 나았을까? 불쌍한 내 딸, 매정한 사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박서방이 저랑 이혼했어, 너희. 이혼이요? 내가 누워있는 동안 이혼을 했다고요? 정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집 식구들. 근데 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을 그러고 있었으니 누굴 원망하겠니? 그치만 엄마는 네가 꼭 깨어날 거라고. 내 딸이 그냥 이렇게 갈 리가 없다고.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다. 이제 괜찮아. 깨어났으니 다 됐어. 과거는 잊고 재활치료 열심히 받아서 새 삶을 시작하면 된다. 다시 얻은 생명인 거야, 수미야. 엄마 아빠는 그거면 충분해. 1년 동안의 재활을 마치는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남편. 아니, 이혼을 했으니 전 남편일까요? 병원에서 퇴원을 한 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군요.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시댁으로 갔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어머님을 구하다 난 사고였는데 이럴 수는 없는 거였어요. 외출을 하셨는지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기에 밖에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 시어머님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집에 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 수미요. 저를 본 어머님은 화들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눈을 내리깔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깨어났구나. 참 시간이 오래 흘렀지? 너 사고 난 게 벌써 2년 전이구나. 저희 친정엄마한테 들었어요. 저 누워있는 동안 이혼을 했다고요? 기적적으로 1년 만에 깨어나 보니 이혼녀가 되어 있네요. 깨어난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하면서 힘든 재활 마쳤어요. 그 시간이 1년 걸렸고요. 어머님,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영철 씨가 연락이 안 돼요.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다 들었다면서 여길 왜 왔니? 말 그대로 이혼한 거다. 원망하지 마라. 하루 이틀 한 달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니? 저렇게 의식도 없이 누워만 있는 건 사는 게 아니라고. 편히 보내주라고 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 엄마가 포기를 안 하더라. 하늘이 도왔나 보네 너를. 깨어나서 다행이고 앞으로 잘 살아라. 끝낼 때 끝내더라도 이렇게는 안 돼요. 저 영철 씨 만나야 해요. 그러길래 깨어날 거면 조금만 일찍 깨어나지 그랬니. 우리 아들 결혼했다.
시모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에 용암이 끓어오르듯 하는 분노를 느꼈어요. 다 잊고 살라며 가더라고요. 알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저는 다짐했어요. 내 모든 걸 걸어서 두 년놈들 인생을 끝장내버리겠다고요. 전 남편이 재혼을 한 상대는 다름 아닌 제 평생의 단짝 수키였습니다. 너무 커다란 배신감에 정말 치가 떨렸어요. 친정엄마한테 물어봤죠. 그놈이 언제 나랑 이혼 도장을 찍었냐고요. 제가 사고를 당한 뒤 제 생명장치를 유지하는 병원비, 재활치료비 모든 것은 친정부모님이 내셨거든요. 그 전 남편 놈은 단 5개월도 못 기다리고 이혼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수키한테 연락을 했고 제가 깨어난 이상 한 번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만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영철 씨 재혼 상대가 너라는 거 듣고 우리 엄마 기절하셨어. 수미야, 깨어나서 다행이다. 다행?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 누워있는 동안 영철 씨 꼬셔서 가로챈 네가 과연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할까? 수미야, 너 1년을 누워있었다며. 넌 잠들어서 시간 가는지 몰랐겠지만 기다리는 사람들한텐 엇것과 같은 긴 시간이었지. 영철 씨 많이 힘들어했어. 너 그렇게 되고 나랑 영철 씨가 얼마나 병원에 자주 가서 네 곁을 지켰는지 몰라. 깨어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단 말이야. 아주 말을 들으니 더 가관이더군요. 병원에 와서 제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수키한테도 남편한테도 제가 소중한 사람인지라 그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에 서로 위로를 해주다가 정이 들었다면서요. 전 시모, 전 남편, 절친. 이 세 인간 중 적어도 사람이라면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약속이나 한 듯 앵무새처럼 깨어나서 다행이니 이제 다 잊고 새 삶을 살라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전 제가 가진 재력을 총동원해서 전 남편과 친구를 몰락시킬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제 재력이 대단하냐고요? 그런 사고를 당한 건 불운이었지만 신은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시더라고요. 사고 전 회사 동료가 말했던 비트코인에 관심이 생겨 결혼 전부터 모아두었던 제 개인 돈으로 투자를 했는데 제가 누워있던 1년 동안 비트코인이 떡상을 했던 거예요. 재활치료를 받는 도중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가장 높을 때 현금화를 해서 저는 100억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비트코인 샀다는 걸 전 남편 놈에게 말을 안 한 게 어찌나 다행이었던지. 이제 계획을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였죠. 먼저 변호사를 고용해 결혼할 때 신혼집에 들어갔던 제 돈 반환 청구를 했습니다. 그 뒤는 아주 더러운 방법이었지만 확실하게 그놈들의 평판을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였죠. 제 직장이 전 남편과 같은 곳이었잖아요. 회사 동료 몇몇을 만나 그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소문이 알아서 날개를 돋친 듯 퍼져나가더라고요. 결혼 전 수키와 8년간 서울에서 함께 살며 공통으로 아는 지인 모임도 많았죠. 그 지인들에게 그간의 일을 싹 다 말했어요. 전 남편과 절친은 재혼할 때 저랑 아는 지인들은 부르지도 않았더라고요. 수키가 결혼한 사람이 네 남편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어쩐지. 아니 그렇게 결혼 노래를 부르던 애가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식 안 올리고 조용조용하겠다. 이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자기 결혼 상대가 이 전 남편인 거 우리가 알까봐 우리 안 부른 거야? 수키 그렇게 안 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미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자취할 때 집 보증금도 다 네 돈이었다며.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다며.
이렇게 시계 사람 뒤통수를 후려칠 수가 있나? 전 남편 회사, 친구들 지인 모임, 수키가 뼈를 묻겠다는 직장 동료들. 소문이란 소문이 다 퍼졌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소식이 속속 들려오는데 둘 다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모는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두 년놈들은 연락이 되질 않아 사람을 써서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차고 넘치는 게 시간과 돈이었거든요. 둘이 모아둔 돈으로 지방으로 내려가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전 그 사업에 대해 속속 알아보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게 있을 때까지요. 복수에는 치밀함과 인내심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리고 몇 개월 뒤 그 사업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제품의 생산 라인, 거래처를 싹 접수했습니다. 거래처 생산 라인에 더 좋은 값으로 흥정을 하고 그보다 더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싸게 팔았어요. 거래처 사장님도 이상하다고 말을 했죠. 아니 뭐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어요? 제품 좋게 만드는 건 좋은데 재료가 좋으니 가격도 올라가는데 우리한텐 그 값은 다 주시잖아요. 근데 알아보니 엄청 싸게 파신다면서요? 아니 무슨 자선 사업 하세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으면 소비자들한테 좋은 거죠. 여기서 만드는 거 제가 믿고 맡기는 거니까 제품 상태에 신경 많이 써주세요. 거래처도 전 남편 수키 회사와의 거래를 끊었고 그들 제품을 생산해주겠다는 곳을 선점해 좋은 조건으로 싹 다 막았습니다. 물건도 못 만들어 비슷한데 질 좋은 상품을 더 싸게 팔아. 그 년놈들 사업 망하게 하는 것까지는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업 망하고 딱 5개월 뒤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그 년놈들이 헤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박살이 난 뒤 깨어나고서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놈한테 연락이 왔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경호하는 사람과 대동해 자리에 나갔습니다. 수미야, 오랜만이다. 수미 다시 건강해졌구나. 정말 다행이야. 잘 지냈어? 어? 나는 좀 힘들었어. 수미야, 나 다 알아. 회사에 소문나고 수키 걔 회사며 지인이며 그래 배신감을 느꼈을 테니까 나 그거 이해해. 나 진짜 너 깨어나길 바랐거든. 기도도 엄청 했어. 근데 3개월 4개월 되니까 그냥 막막하더라고. 차라리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가슴에 묻고 살 텐데. 근데 장모님께서 절대 포기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 수미는 깨어날 거라고. 수미야,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결혼했으면 내가 네 가족인 건데 내가 너를 그렇게 포기해서 미안해. 그것만 미안한 거야? 아니야. 그렇게 포기하고 수키랑 난 진짜 마음이 없었는데 걔가 자꾸 날 위로해준다고 그러다가 난 솔직히 진심도 아니었는데 근데 재혼까지 했니? 네가 바라는 일인 줄 알았어. 안 그래? 수키를 아끼고 마음 착하던 너니까 네가 떠난다면 수키가 네 빈자리를 채워주기를 바랄 거다. 난 그렇게 생각했고 수키도 그러면 네가 편히 눈을 감을 거라면서. 진짜 미안하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친구라며 남편이라며 사람에 대한 존중은 어디다 내다버리고 그 짧은 기간에 니들끼리 눈 맞은 거 합리화하는 거잖아. 내가 그걸 바랐을 거라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죽을 힘을 다해서 재활하고 너랑 수키 소식 들은 날 난 결심했어. 내 돈과 내 시간 전부를 쓰더라도 철저하게 부숴버리겠다고. 바로 이것 때문에 기적같이 깨어난 거 아닐까? 그대로 눈 감을 수 없어서
니들 하하호 사는 걸 두고 내가 그냥 떠날 수가 없어서 내 손으로 망쳐야겠다고 결심했고 그걸 이뤘어. 너한테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사과받아야 마무리될 거야. 내가 그날 너희 엄마 살리다가 사고 난 거 너 알고 있었지? 너나 너희 엄마나 니들이 사람이라면 목숨 구한 사람을 이렇게 홀대하며 배신할 수 없는 거야. 수미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어? 엄마한테도 사과할게. 제발, 어? 이제 그만 멈춰줘라. 나 가진 거 다 잃었어. 회사도 사업도 다 끝났다고. 울며 비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섰고 며칠 뒤 시모와 남편이 저와 저희 친정부모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못할 짓을 했다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얼굴만 봐도 속이 안 좋으니 사과 끝났으면 그만 가보라고 했죠. 그 후 며칠 뒤 전 남편과 시모한테 돌아가면서 연락이 오더군요. 기회를 줄 수 있니? 우리가 잘못했어. 응? 돌아보니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 영철이 이제 마음 싹 고쳐먹었어. 우리 예전에 좋았잖니. 잘 지냈잖니. 수미야,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너를 버려둔 2년의 시간, 앞으로 내가 20년, 아니지, 200년 동안 눈 감는 그날까지 너 모시며 살게. 수미야, 나 사실 너 아직 사랑해. 아직 너 못 잊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접근금지 신고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전 남편이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실행했을까. 말도 안 되게 기회를 달라는 걸 보니 제 코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수키 또한 다른 친구들한테 자꾸 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저랑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요. 그 모든 걸 철저하게 무시했고 그 친구들도 수키와는 더는 안 만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친 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1년이나 누워있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노후자금을 다 털어 제 병원비 치료비를 내주고 제 곁을 지켜준 저희 부모님께 좋은 집을 사드렸고 때마다 여행을 가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크게 잃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가장 절친한 친구. 이 일을 겪어보니 사람 믿는 게 쉽지가 않더군요. 넉넉하게 된 재산을 복수만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 테니 남몰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선행으로 불신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거대한 슬픔은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사랑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몸소 겪어보면 사랑만이 전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감사하게도 사랑이 넘치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는 부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부모님은 늘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없는 이들에게 베풀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실천하신 부모님 덕에 저 역시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레 익히게 되었어요. 엄마, 저거 뭐야? 딸랑딸랑 종소리. 매년 겨울이면 구세군에서 불우이웃 돕기로 이런 자선활동을 해.
저기 빨간색 통 보이지? 구세군 냄비라는 건데 저기에 성금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는 거야. 나도 돈 넣을래. 나 용돈 모은 거 있어요. 정말? 용돈 모아서 사고 싶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2단 필통 산다고 했잖아. 용돈은 또 모으면 되는 거니까. 조금 늦게 사도 괜찮아요. 그래. 우리 영희가 아껴 모은 돈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얼마 안 되는 용돈이었지만 그때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구세군 냄비에 넣었습니다. 가벼워진 주머니 대신 기쁘고 뿌듯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입던 옷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어요. 해지지 않고 말끔한 옷들을 골라 깨끗하게 세탁을 한 뒤 함께 보육원을 찾았죠. 아빠는 과일과 빵, 과자 같은 간식을 잔뜩 준비하셨어요. 보육원 원장님께 깨끗한 옷들과 음식을 전달드린 뒤 조용히 보육원을 나왔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보내는 우리 가족만의 방식이었어요. 아빠, 근데 우리는 왜 어린이날마다 보육원에 가요? 내 친구들은 어린이날에 놀이동산도 가고 또 동물원도 가고 엄청 재미있게 보낸다고 하는데. 용이가 그런 친구들이 부러운가 보구나. 놀이동산이랑 동물원은 꼭 어린이날이 아니어도 갈 수 있어. 주말에 영희 가고 싶은 곳 가자. 엄마 아빠 생각에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인데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은 보통 애들처럼 어린이날을 보내지 못하잖아. 우리가 나누는 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기뻤으면 하는 마음인 거야. 아빠 말이 맞아요. 꼭 어린이날에 놀이동산 안 가도 돼. 사람만 엄청 많고 복잡하잖아. 우리 영희가 이해를 해주니 참 고맙다. 다음 어린이날에도 옷 줄 거죠? 그럼 나도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겠다. 더 많은 옷을 줄 수 있게. 엄마와 아빠는 결혼하고 아이를 무척 원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몇 년을 인내하고 기다린 끝에 태어난 게 저였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낳은 저를 무척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것은 아니었죠. 엄마와 아빠는 늘 그런 걸 안타까워했고 저를 아끼며 키우는 동시에 부모가 없는 다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자는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부터 저를 데리고 함께 다녔죠. 솔직히 처음에는 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작아져서 더 이상 못 입는 옷이었지만 아끼던 옷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준비해간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나중에는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나눔의 가치를 알게 해준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계속 나누고 베풀라는 뜻이었을까요? 모두가 어렵다고 하던 IMF 시기에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무사히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때에도 나눔을 실천하셨습니다. 중학생 때 사정이 안 좋아 도시락을 못 사오는 친구 도시락을 1년 내내 책임졌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친구들과 함께 독거노인 어르신 봉사를 다녔습니다. 집안 청소를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안마도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였죠. 무난한 학창시절을 보냈고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영희 축하해. 영희야,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다 엄마 아빠가 응원해준 덕분이에요. 그래도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라 다행이야. 멀리 가게 되면 혼자서 어떻게 지내나 걱정했는데. 대학생 되면 엄마 아빠 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많다던데. 우리 영희는 안 그런가 보네?
난 이제까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는 늘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가 하는 일을 응원해주셨잖아요. 공부하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억압받거나 도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걸요? 그래. 생각해보면 우리 영희는 사춘기 때도 그렇고 무난하게 또 무탈하게 보냈지. 이 영희가 당신 닮아 유순하고 착해서 그런가? 당신도 닮고 나도 닮았죠. 아, 우리 딸이 우리 안 닮으면 누구를 닮았겠어? 내 눈에는 아직도 애기 같은데 이제 20살이라니 정말 다 컸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한테 자식은 항상 애기 같다고 하잖아요. 아, 물론 이제 성인이고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지만 가끔 생각하면 영희 어릴 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초등학교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20살이 됐잖아. 이제 시간은 점점 빨리 갈 거야. 10대 때는 시속 10km로 20대 때는 시속 20km, 그리고 30대가 되면 30km로 가는 거야. 아빠도 이 말에 공감을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 저도 엄마 아빠 나이가 되면 그렇게 느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10대에서 20대가 되고 앞자리가 바뀌니 좀 느낌이 이상해요.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거야. 그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신입생이 되니 얼마나 할 게 많고 즐겁겠어요. 치열한 입시체제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살아왔는데 대학 입학과 동시에 고비가 풀린 것처럼 자유를 만끽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젊음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무엇을 해도 저 말이 모든 걸 대변해주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입학 전에 들었던 엄마의 말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거. 어렸을 때는 실수를 해도 부모님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곤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저는 매사에 조심했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달라진 생활에 적응을 하는 사이 2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 동아리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끈 것은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였어요. 여름에는 농촌 봉사활동을 했고 겨울에는 연탄 나르기 봉사를 하고 이웃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동아리였습니다. 1학년 2학기에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해 겨울 연탄 나르기 봉사를 했죠. 그리고 2학년이 되었을 때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학기가 되고 신입생들을 모집하느라 한창 바쁘던 시기 누군가 동아리실 문을 두드렸어요. 저 동아리 가입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쭈뼛쭈뼛 서 있던 사람인데 딱 봐도 신입생은 아니었죠. 저희 동아리에서 나눠준 홍보물을 들고 있더라고요. 저희 동아리에 대해 아세요? 네, 홍보종이 자세히 읽어봤어요. 계절마다 좋은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신입생은 아니시죠? 그렇게 티가 나나요? 맞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이번 학기에 복학했어요. 선배님이시네요. 왠지 신입생은 아닌 것 같아서요. 연륜이 느껴진다고 할까? 연륜이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저 그럼 가입 신청서 드릴까요? 네, 주세요. 여기서 쓰고 갈게요. 모집 마감 다 되면 동아리 모임이 있나요? 맞아요. 3월에 전체 모임 갖고 올해 할 일들에 대해 다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여기 신청서요. 그럼 연락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사실 저희 동아리는 그렇게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밴드부를 하든지 어학 공부를 한다든지 정말 대학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많잖아요. 더운 여름 그리고 추운 겨울에 땀 흘려 봉사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소수이긴 하지만 동아리에 모인 사람들은 보다 값지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뜻이 확고했고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작년과 마찬가지로 농촌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죠. 농촌 일손이 필요한 곳, 지방 지자체에서 대학생들 농촌 봉사활동 지원을 했거든요. 관련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일정이라든지 세부 활동을 세세히 논의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 4박 5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 동아리뿐 아니라 여러 대학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였죠. 농촌 마을에 머물면서 작물 수확과 환경 정비를 돕고 함께 식사하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느끼는 소중한 활동이었어요. 부지런히 첫날을 보내고 둘째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발목에 무언가 따끔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벌레에 물렸나 보다 하는 순간 제 옆을 쓱 스쳐가는 뱀을 보고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곧바로 달려온 것은 이번 학기부터 함께하게 된 복학생 선배였어요. 영야, 왜 그래? 뱀이요. 뱀에 물렸어요. 뱀? 이런, 어디 보자. 어떤 뱀인지 봤어? 모르겠어요. 선배, 저 큰일 난 거 맞죠? 선배는 저를 안심시킨 뒤 생수를 가져와 물린 자리에 부었어요. 그러고는 옷을 찢어 물린 곳에서 위를 묶어주었습니다. 영야, 나한테 엎혀. 일단 빨리 여기를 벗어나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배의 등에 엎이게 되었고 선배는 멀리 떨어진 곳에 저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곧장 119에 신고를 했어요. 움직이면 안 돼. 괜찮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119 불렀으니까 괜찮아. 떨리는 마음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는데 선배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이윽고 119가 도착했고 선배는 보호자를 자청하며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그리고 당시 상황을 구급대원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처를 잘하셨네요. 뱀에 물린 상처 부위를 너무 꽉 묶으면 자칫 괴사할 위험이 있는데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잘 묶으셨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빨리 병원으로 갈게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상태가 심하면 독사에 물린 것으로 진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항독소 주사를 맞고 누워 있었어요.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해요? 오늘 밤까지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서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 혹시 모르니까 병원에서 상태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치만 뱀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러다가 밟거나 그랬나 보다. 많이 놀랐지? 선배가 빠르게 대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군대 있을 때 뱀을 많이 봤거든. 어쨌든 빨리 병원에 와서 다행이다. 혹시 집에는 연락 드렸어? 아직 못했어요. 그냥 이 상황만 말하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괜찮아지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요. 그래. 일단 조금 쉬어. 6시간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다행히 심각해지지 않은 것 같았고 늦은 밤에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선배는 제가 지낼 숙소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잘 쉬고 내일 상태 봐서 너무 무리하지 않은 게 좋겠다. 그럴게요. 선배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잔뜩 기대한 농활이었는데 둘째 날 뱀에 물린 것 때문에 제대로 일을 돕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괜찮냐고 물어보고 거기 계속 있는 게 방해만 되는 것 같아서 먼저 서울에 올라오기로 결정을 했죠. 끝까지 참여 못한 게 아쉬웠지만 봉사활동은 잘 마쳤고 나중에 회의를 하며 활동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재빠르게 대처해준 선배한테 너무 고마워서 따로 밥을 산다고 했어요. 그날 식사를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일을 계기로 서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무려 5년을 만났는데 남편은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난 만큼 나눔의 가치도 이해하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가치관이 같았어요. 우리는 크게 다툰 적도 없었고 주변에서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고 응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26살, 5년을 만난 이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남편도 저도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은 돈으로 작게 시작할 마음이었는데 시댁과 친정 양가 부모님이 집을 얻는 데 도움을 주셨어요. 시댁과 친정의 중간되는 위치에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유, 우리 예쁜 며느리 왔니? 어머님, 아유, 이렇게 자주 안 와도 되는데 이럴 거면 신혼집을 멀리 얻으라고 할 걸 그랬다. 준호가 자꾸 오자고 하는 건 아니지? 당신도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네. 아주 며느리 보는 거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린 게 빤히 보이는구만.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또 못해서. 근데 자꾸 봐도 예쁜 걸 어떡해. 너희 시어머니가 너만 온다고 하면 그냥 너 좋아하는 음식 해준다고 온갖 장을 다 본다. 우리 며느리 올 때마다 진수성찬이라. 그 덕에 나도 잘 먹는구나. 어머님, 음식 하시기 힘드신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야. 너 맛있는 거 먹는 것만 봐도 내가 배가 부른데 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기 앉아 있어라. 금방 다 차리니까. 시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었고 시댁 근처에 산다고 하니 자주 뵙는 거 스트레스 받겠다는 말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남편한테 시댁에 가자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저였으니까요. 시댁에 갈 때 어머님 아버님 좋아하시는 것을 사가지고 갔는데 드린 선물이 민망할 정도로 항상 음식을 너무 잘 차려주셨습니다. 먹고 나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그대로 앉아있으라며 남편한테 시키고는 했죠. 예, 준호야. 다 먹었으면 설거지해야지. 네, 엄마. 예, 준호 집에서도 설거지하지. 에이, 요즘 세상에도 남자 부엌에 들어가는 꼴 못 본다는 시애미들이 있다더구나. 어느 시대 사람들인지 원.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착실히 교육시켜놨거든. 제가 12살? 그때부터 나 도와서 설거지하고 집안일 했었어. 용돈 하나 그냥 주는 법이었고 집안일 돕고 하면 용돈을 줬다. 아들 자식 손가락 까딱 하나 안 하게 키워서는 여자만 고생시키려고 하는 건 아주 구습이고 악습이지. 원, 결혼을 한 건지 가정부를 들인 건지. 어머님, 준호 씨 집에서도 집안일 같이 하고 너무 잘해요. 어찌나 성격이 깔끔하고 또 꼼꼼한지 제가 배울 때가 많아요. 다 어머님이 잘 가르치신 덕분이에요. 그렇지? 내가 헛되게 키우지 않았지? 남편이 설거지며 뒷정리를 할 동안 아버님은 과일을 깎고 다과를 준비하셨어요. 정말 이 남자와 결혼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날마다 했죠. 물론 남편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사랑했지만 결혼을 하겠다 마음을 먹은 것에는 시부모님의 역할이 컸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결혼했을 때 저는 직장을 바로 그만두기가 아쉬웠거든요. 아직 젊기도 했고요. 이걸 말씀드렸을 때도 시부모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식이 크고 또 결혼을 하면 그건 독립적인 가정인 거다. 아이를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또 안 낳겠다고 하든 그건 다 너희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일이야. 우리한테 물어본다거나 허락을 구할 것도 없다. 너희 시어머니나 나나 그런 것은 일절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사돈댁에서 우리 며느리를 어찌나 바르고 똑똑하게 키우셨는지. 새아기니가 능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 다니는 건데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 않니? 그게 남자한테만 중요한 것도 아니지.
대학까지 다 나왔는데 결혼하고 아기 가져서 곧장 회사 그만두고 경력 끊어지는 거 보면 나는 안타까워. 나한테 딸이 있다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보니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는 둘 다 아기를 너무 좋아해서요. 아기는 꼭 낳을 건데 그게 바로 당장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신혼생활하면서 직장도 열심히 다니다가 한 2년 정도 뒤에 낳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아버지 말씀대로 너희들이 상의해서 결정했음. 그걸로 됐다. 정말 저희 부부에게 일절 간섭이었고 늘 저희 뜻을 우선으로 존중해주며 저희를 대할 때 예의를 지키는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이랑 기본적인 생각, 가치관, 성향이 비슷했거든요. 남편도 그래서 저희 집 가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가 음식을 할 때 제가 돕고 또 같이 맛있게 먹은 뒤 뒷정리를 함께하고 남편은 저희 아빠와 대화가 잘 통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죠. 세상에 어쩜 저렇게 매번 할 이야기가 많다니? 수다쟁이들이야. 아빠가 내심 아들을 바랐던 거 아닐까? 아들로 생각하고 지내시는 것 같아. 그래, 만약 아들이 있다면 꼭 저런 모습일 거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나도 우리 사위를 아끼지만 너희 아빠 하는 거 보면 사위 사랑은 장인어른이라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 집에 오는 것만큼 시댁에도 가는 거 맞지? 당연하지. 엄마, 나 시부모님 너무 좋거든? 저 사람은 오히려 귀찮다고 하는데 내가 어머님 댁에 가자고 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댁에 다녀오면 저 사람이 다음 달에는 처가댁에 가야 한다고 그렇게 먼저 챙겨서 말을 해. 정말 그것도 복이다, 복이야. 좋은 시부모님 만난 것도 복이고 김서방 같은 인품 좋은 사람 만나 알콩달콩 잘 사는 게 다 복이다. 그러니까 말이야. 결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그래도 그 말은 네 아빠 들으면 은근 서운해한다. 너 20살 되고서도 우리 품 떠나기 싫다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거의 10년 전이네. 너희 갈 때마다 사부인께서 음식을 엄청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자주 가면 힘드실라. 음식하는 게 보통 일도 아닌데. 그런가? 어머님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 자주 갔나 보다. 엄마 말 듣고 보니 자제해야겠어요. 딸만 키운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아들처럼, 그리고 남자 형제만 키운 시댁에서는 저를 딸처럼 여기며 예뻐해 주셨고, 엄마의 말대로 세상 온갖 복은 내가 다 받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뒤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는데 임신 또한 무척 순조로웠어요. 2년 뒤에 아기를 갖게 됐고 저는 직장을 쉬게 되었죠. 육아용품이며 몸에 좋다는 거 시댁과 친정에서 넘치게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얼마나 받을까. 또 남편과 저를 닮은 아기이니 얼마나 예쁠까.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냈고 10달이 지나 정말 천사 같은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한다. 너무 고생 많았어. 몸조리 잘하고 몸 풀고 너 괜찮아지면 천천히 보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도 아기 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이었을 텐데 제가 몸 회복하기를 기다려주셨어요. 친정엄마는 제가 조리원에서 나온 뒤 집에 와서 반찬도 해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셨거든요. 못내 친정엄마만 먼저 오고 어머님이 못 오시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친정엄마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기 100일이 지나고 처음 시댁에서 아기를 보러 오셨는데 어머님 아버님 눈에서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아, 우리 지민이 어쩜 이렇게 예쁠까?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쁘구나. 여보,
우리가 본 아기들 중에서 제일 예쁘지 않아요? 당연히 제일 예쁘지. 근데 그게 다른 애기들이랑 비할 게 아니지. 우리 손녀딸인데 우리 눈에 최고로 예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아유, 그런가? 아니, 이제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본 아기들 중에 단연 예쁜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아요. 이 아가야, 애기 밤중에 깨고 그래서 잠 많이 부족하지? 한창 힘들 때다. 지민아, 잘 먹고 쑥쑥 커서 통잠도 자고 엄마 편하게 해줘야지. 아기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돌되기 전에 통잠 잔다고 하니까 얼른 컸으면 하다가도 이 꼬물이가 금방 자라는 거 생각하면 또 벌써 아쉬운 마음이에요. 우리 딸은 가족 모두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아기가 3살까지 회사를 쉬었고 4살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보낸 뒤 복직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고맙게도 어린이집에 적응을 무척 잘했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너무 좋은지 어린이집 가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갔고 아이는 6살이 되어 유치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유치원을 여러 곳 두고 고민을 했는데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가 자연을 경험하며 자라면 좋을 것 같아서 숲 체험을 많이 하는 유치원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유치원보다 조금 비싼 편이었지만 다양한 활동이 많아서 그게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활동적이었던 아이는 새로 들어가게 된 유치원도 무척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민이 내일 체험학습 간대. 날씨도 너무 좋은데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그러게. 그 유치원 보내기를 잘한 것 같아.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 유치원 버스를 타고 숲에 가서 다양한 놀이와 활동, 수업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였습니다. 전날 장을 봐두었고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어주었습니다. 지민아, 오늘 유치원에서 체험활동하지? 가방에 도시락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맛있게 나눠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 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우리 부부는 각자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한 지 3시간, 점심시간이 되기 전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만 알았습니다. 네? 뭐라고요? 지민이가 없어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지민이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어디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전화를 끊고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우리 둘 다 반차를 내고 지민이가 체험학습을 갔다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 분명히 다 탔고 버스에서 내린 뒤 다 같이 산으로 들어갔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수업 장소에 도착하고 나서야 지민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에도 연락을 했거든요. 빨리 지민이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무척 화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딸을 찾는 것이 급했어요.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는 한편 버스가 내린 곳부터 산길을 찾아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선생님 2분과 함께 지민이 이름을 부르며 찾았지만 근처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고 아이를 찾지 못하자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여보, 납치 그런 거 아니겠지? 아닐 거야. 지민아, 어떡해? 경찰에도 연락했으니까 기다리면서 찾아보자. 나쁜 생각하지 마, 여보. 우리 지민이 꼭 찾을 거야. 정신없이 아이를 찾아 헤매기를 몇 시간. 저녁 6시가 넘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지민이를 찾았다고요. 지민이는
근처 파출소가 아닌 다른 동네 경찰서에 있었어요. 누군가 길을 잃어버린 아이라며 경찰서에 맡겼더군요. 남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지민이를 데리러 가는데 안도의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민이 찾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경찰서에서 막대 사탕을 먹고 있던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자 한 걸음에 달려오더군요. 엄마, 아빠! 지민아! 지민아, 어디에 있었어? 엄마 아빠 너무 걱정했잖아. 나중에 들어보니 아이는 버스에서 내려 체험 장소로 가다가 지나가던 고양이를 봤다고 해요. 고양이가 너무 예뻐서 천천히 다가갔고 고양이가 도망가자 고양이를 따라갔다고요. 물론 우리 아이가 이탈을 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챙기지 못한 선생님들 또한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아이 말을 들어보니 다친 곳은 없었고 고양이가 사라진 뒤에 낯선 곳에서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놀이터에서 놀았다고요. 지민아, 정말 큰일 나. 유치원 가면 선생님들 잘 따라다녀야 하고 그렇게 혼자 다니면 위험한 거야.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다시는 그렇게 혼자 다니지 않을게요. 아이도 잘못을 깨달은 뒤 많이 놀랐는지 막 울더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아이를 반나절 만에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뒤로도 저희는 아이를 같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이 더 신경을 쓰시겠다고 했고 굳이 옮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체험활동이 있었지만 다른 사고는 없었고 2년을 다닌 뒤 무사히 유치원을 졸업했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정말 학부모가 된 느낌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는 시댁 근처여서 아이 학교가 끝나면 어머님이 딸을 하교시킨 뒤 집에서 봐주셨습니다. 남편과 저 둘 중 일찍 퇴근하면 시댁에 들러 딸을 데려왔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지민아, 엄마 왔다. 지민 엄마 왔니? 오늘도 일하느라 고생 많았다. 어머님이 고생 많으셨죠. 지민이 집에 와서 간식도 먹고 숙제하고 여태 잘 놀았어. 어찌나 집에서도 얌전한지 우리 지민이는 손이 안 가는 애야. 하루에 몇 시간이지만 초등학교 아이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어머님은 흔쾌히 아이를 봐주셨고 늘 좋은 것을 먹이며 케어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에 어머님께 매달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 무렵 남편도 저도 직장에서의 일이 바빴고 특히나 남편은 승진을 앞두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죠. 그러나 끔찍한 비극이 우리 가족을 덮친 것은 아이가 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오후 어김없이 회사 일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핸드폰 너머로 어머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죠. 지민이가, 우리 지민이가. 그날 어머님은 하교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집에서 간식을 먹은 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다고 했대요.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가 있었기에 어머님은 아이를 챙겨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하교 후 어머님 집에서 지낸 지가 1년이 넘었고 그 아파트에 학교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단지에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그런 평범한 오후였는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단지 내를 지나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로 돌진을 했고 그대로 쪼그려 앉아있던 아이들을 치었습니다. 우리 딸을 비롯해 사고를 당한 아이들 모두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우리 지민이는 그만 너무나 어린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세상이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딸의 모습이 어른거렸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사고를 낸 사람은 고령의 운전자였는데 처음에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알고 보니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렸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일로 회사를 휴직했습니다. 도저히 제정신으로 일상을 살 수가 없었어요. 지민이가 떠난 날 어머님은 저와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미안하다. 내가 갔어야 했는데 내가 우리 손녀를 못 구하고 어머님. 엄마, 일어나세요.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딸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셨습니다. 바로 몇 걸음 떨어진 벤치에 앉아 계셨고 중간중간 딸을 계속 살펴보셨다는데 늘 그러던 것처럼 또래아이들과 노는 것을 보고 계셨는데 사고가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운전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량도 적게 나왔죠. 인생을 살며 그렇게 원망이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서로를 위로하며 또 사무치게 딸을 그리워하며 1년을 버텼습니다. 살아있지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나 아이의 기일이 되었고 온 가족과 함께 아이가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았는데 사진 속 우리 딸은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지민아, 엄마 왔어. 오늘 지민이가 떠난 날인데 우리 지민이 보고 싶어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오셨어. 우리 지민이 하늘에서도 잘 지내고 있지? 아픔이 없는 곳에서 우리 지민이 마음껏 뛰어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지민아, 할미가 오늘까지도 우리 지민이 생각해. 지민아,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잘 지내야 해. 그리 멀지 않을 때 할미가 지민이한테 갈게. 할미가 가서 우리 지민이 지켜줄 거야. 1년 반이 지난 어느 저녁, 남편과 저녁을 먹었는데 남편이 조심스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이룬 건진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슬퍼만 하면서 지내는 건 지민이가 바라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착한 지민이, 하늘의 천사가 부족해서 일찍 데려간 지민이, 우리가 지민이한테 줄 사랑이 많은데, 엄마 아빠가 해줄 게 너무 많은데 그 사랑을 다 못 받고 떠났잖아. 그냥 이렇게 슬퍼만 하고 원망만 하면서 살기보다는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 마음을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 남편이 제안을 한 것은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하러 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부모님과 함께 보육원 고아원을 찾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내내 매년 어린이날 보육원에 찾았었는데 중학생이 되고 바빠지며 또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게 된 날부터 보육원에를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보육원에 갔을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남편과 함께 자원봉사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딸이 떠난 뒤 주말에도 거의 집에만 있었거든요. 남편의 말처럼 우리가 마음에 슬픔, 원망만 가득한 채 사는 것은 지민이가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말마다 고아원 자원봉사를 다녔는데 한 곳만 가는 게 아닌 여러 곳을 돌면서 다녔습니다. 우리 지민이 또래 아이들, 또 그보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사랑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봉사를 하며 저와 제 남편이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다닌 지 1년이 되었을 때 남편과 저는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특별히 어린 아기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예뻤는데
그런 아이들이 하염없이 부모를 기다리고 또 가족의 사랑을 모른 채 지내는 게 안타까운 마음이었거든요. 자원봉사는 선뜻 시작했지만 입양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입양 이야기로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또 양가 부모님께도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고아원에 자원봉사를 갔는데 운동장 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있는 한 여자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벼랑간 고개를 들던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여보, 저 아이 하늘에 간 우리 지민이랑 너무 닮았어. 뭐? 누구? 저는 남편을 이끌고 아이의 곁으로 갔고 그 아이와 얘기를 나누다 아이가 차고 있는 목걸이 속 사진을 본 순간 너무 놀라 기절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눈을 떴을 때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는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여보, 그 애 어디 있어? 그 애가 하고 있는 목걸이 말이야. 잠시 뒤 상담실에서 저는 그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녕? 아까는 놀랐지. 미안해. 괜찮아요. 이름이 뭐야? 수민이. 수민이. 예쁜 이름이구나. 아줌마가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수민이가 하고 있는 그 목걸이 말이야. 목걸이 이야기를 하자 아이는 경계하며 목걸이를 가리더군요. 그거 가져가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줌마가 잘 아는 물건이라서 그런데 혹시 그 목걸이 어떻게 갖게 되었어? 그 목걸이 안에 사진 들어있는 거 알았어? 그 사진, 그 목걸이 안 사진 속 아이가 아줌마 딸이거든. 흠칫 놀란 아이가 이내 고개를 끄덕인 뒤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약 5년 전일까요? 우리 딸 지민이를 6살 때 잃어버린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 딸이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펜던트 형태의 하트 목걸이였는데 안에는 아이 사진이 들어있었고 목걸이 뒤에 각인으로 보호자 연락처를 새겼었거든요. 그런데 5년 전 우리 아이를 경찰서에서 찾았을 때 너무 감사한 마음, 경황이 없어서 목걸이가 없어진 걸 몰랐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딸에게 물어봤는데 아이가 잃어버렸다고 답을 했고 더 묻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 딸은 목걸이를 잃어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친구가 아줌마 딸이에요? 맞아. 나 아는데.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지민이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건데. 근데 지민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민이는 하늘나라에 있어.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니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우리 지민이 어떻게 만났어? 진짜 오래전인데 저는 기억이 나요. 지민이가 유치원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맞아. 그때 길을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제가 지민이한테 갔어요.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유치원 끝나고 고아원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지민이를 만났거든요. 지민이가 계속 울어서 울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같이 놀이터에 갔어요. 놀이터에서 재밌게 놀았는데 완전 재미있게 놀다가 고아원에 가는 걸 까먹을 정도로요. 우리 지민이랑 같이 놀았어? 네. 그런데 나중에 고아원 선생님이 우리를 찾았어요. 그때 유치원 끝나고 고아원으로 안 왔다고 혼났는데
지민이가 나한테 먼저 놀자고 했다고 내 잘못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6살 때 체험학습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지민이. 고양이를 따라가다가 낯선 곳으로 가게 된 지민이가 만난 게 이 아이였던 겁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았다고 했고, 나중에 아이들을 발견한 고아원 원장님이 우리 딸을 경찰서에 데려다 준 거였어요. 친구, 지민이랑 헤어지기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지민이가 하고 있는 목걸이 예쁘다고. 하트 목걸이 엄청 예쁘다고요. 그랬더니 지민이가 목걸이를 저한테 걸어줬어요. 가져도 돼? 주는 거야? 하고 물어보니까 선물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목걸이를 한 번도 안 빼고 있었는데 안에 있는 사진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지민이 얼굴 알아요. 지민이가 무사히 엄마 아빠를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민이는 지민이를 찾고 기다리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좋겠다.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지민이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시 경찰서에 우리 딸을 맡긴 원장님은 이름도 남기지 않은 채 아이 부모를 꼭 찾아달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 고아원이 예전 우리 딸을 보호하고 있던 경찰서와 멀지 않은 곳이었죠. 수민이라는 그 아이는 우리 딸과 나이가 같았습니다. 11살. 우리 딸이 살아있다면 수민이와 같은 나이였어요. 아이와 만남을 가진 뒤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애, 수민이라는 애 말이야. 멀리서 봤는데 나는 정말 지민이를 본 줄 알았어. 그래, 당신만 그렇게 본 게 아니야. 나도 그렇게 느꼈어. 너무 신기하지? 그 목걸이, 지민이가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서 더 묻지 않았는데 친구한테 선물한 거였어. 그게 지민이가 6살 때 일인데 11살이니 벌써 5년이나 흘렀네. 그 아이, 수민이라는 아이는 계속 고아원에서 지냈던 거야. 여보, 당신 막 어린아이 입양 생각한 거 아니지? 그게 아니라면. 그의 나이가 11살이고 우리 지민이가 살아있다면 같은 나이잖아. 입양 결정하기 전에도 많은 고아원을 다녔고 입양하기로 결정하고도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는데 어쩌면 이게 다 그 아이를 만나기 위한 거였을까? 지민이가 연결해준 것 같아. 목걸이를 그 아이에게 선물했잖아. 물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정말로 그 아이가 우리 지민이와 만났었다는 거, 또 지민이가 그 어린 나이에 길을 잃고 무서워할 때 지민이가 함께 있어줬다는 게 너무 고맙게 생각이 돼. 우리 생각이 같은 것 같네. 그렇게 하늘로 간 우리 딸이 생전에 연을 맺었던 아이.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러 고아원에 갔던 날이 생각나요. 깨끗하게 세탁한 원피스를 입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선물한 목걸이를 하고요. 그렇게 데려온 딸이 수민이입니다. 이름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지민, 수민, 꼭 자매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아이를 데려오기 전 아이방을 꾸미고 학용품과 옷, 여러 가지를 다 준비했는데 우리 집에 온 아이가 방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주 어린아이도 아닌 11살이었고 사실 그 나이 여자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질 시기인데 수민이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잘해주었어요. 한 달 뒤 양가 부모님들께도 수민이를 소개했죠. 떠난 우리 지민이와 닮은 모습에 부모님들 모두가 너무 놀라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수민이를 우리 딸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지민이가 우리 마음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떠난 아이는 늘 부모의 마음에 살아있으니까요. 지민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은 그대로, 그리고 수민이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 우리 딸 수민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티 없이 맑은 모습으로 또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딸입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늘 엄마와 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지민이를 보내고 수민이를 데려오기 전까지 우리 부부는 암흑 속에 있었어요. 절망과 원망에 둘러싸인 채 왜 우리 딸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수없이 질문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죠. 고아원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또 수민이가 우리 딸이 되어 살아가는 지금에야 그 해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딸에게도 우리 부부가 살면서 느낀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며 선하고 바른 아이로 잘 키우고자 다짐을 합니다.